멕시코, 오아하카, 지구 반대편의 원주민 예언자가 왜 한반도를 지목했을까요? 2010년 칠레 대지진 예측, 2015년 멕시코 화산 폭발 예측, 적중률 70% 이상, 이실 마르티네스. 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재앙 경고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에는 구체적인 연도가 있습니다. 2026년 대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2028년 한국 사회가 멈춥니다. 2031년 한반도에서 다리를 놓는 자가 나타납니다. 2032년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예언 체계가 왜 한국과 연결되는 걸까요? 5000년 전 중남미의 시간관이 왜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실은 한국을 인류 새 시대의 기폭제라 불렀습니다. 상처 입은 나라가 세계를 치유한다. 분단된 땅에서 통합의 빛이 시작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을 하나씩 살펴보면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예언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실 마르티네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는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강연회를 열지 않습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블로그에 글을 올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전 세계 영성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칠레 대지진, 규모 8.8,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실은 이 지진을 수개월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멕시코 화산 폭발, 다시 한번 그의 블로그에는 이미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의 적중률이 70%를 넘는다면요. 이실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보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병을 고치고 꿈을 해석하고 대지의 소리를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이실은 할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전하는 이야기, 바람결에 실린 조상들의 목소리, 대지가 품은 기억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의 전승입니다. 이실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아즈텍 문명의 시간관을 알아야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우주가 5번의 태양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5번째 태양, 올린 토나티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움직이는 태양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흔들림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지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즈텍의 끝은 서양식 종말론과 다릅니다. 그들에게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듭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이실은 이것을 전환이라 부릅니다. 종말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멕시코에서 태어나 아즈텍의 지혜를 이어받은 예언자가 왜 태평양 건너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를 주목하는 걸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대한민국이 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이실은 말합니다. 한반도는 6번째 태양이 처음 떠오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 전환의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 지구의 가장 불안정한 지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실은 이것을 대지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경고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고리가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멕시코, 미국 서부 해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올해 봄부터 이 불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깨어난다고. 단순히 지진 몇 번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연쇄 반응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진동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집니다. 하나의 화산이 폭발하면 다른 화산이 반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동시에 눈을 뜨는 것처럼. 왜 지금일까요? 이 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지는 살아있다고. 숨을 쉬고 기억하고 느낀다고. 그리고 지금 대지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언제부터 땅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스팔트 위를 걷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 안에서 일합니다. 포장된 음식을 먹습니다. 흙을 밟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만져본 게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땅에 절을 했습니다. 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였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실은 말합니다. 대지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올해 일어나는 재난들은 벌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잊혀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진, 저기서 화산, 또 다른 곳에서 해일. 처음에는 개별 사건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며칠 다루다가 잊힙니다. 다른 소식에 묻힙니다. 하지만 내년쯤 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들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실은 이 순간을 인류의 첫 번째 각성이라 부릅니다. 아직 완전한 깨어남은 아닙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지반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성공의 기준, 행복의 정의, 우리가 신처럼 섬겨온 모든 것들. 이 실은 이것을 거짓 신들의 균열이라 표현합니다. 콘크리트 아래 묻힌 대지가 목소리를 높일 때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28년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2028년,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해를 거짓 신들의 해체라 부릅니다. 거짓 신이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돌과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끝없는 성장, 무한한 경쟁,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것들을 향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종교의식입니다. 이 실은 말합니다. 2028년 이 신전들의 기둥이 무너진다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시장이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성장은 계속될 거라던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 파도에 씻겨나가듯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의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실의 예언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한국을 현대판 인신공양이 가장 극렬하게 행해지는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에서는 신에게 사람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풍요를 위해, 승리를 위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바칩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시험에서 시험으로, 놀 시간도, 꿈꿀 시간도 없이 달립니다. 청년들의 꿈을 바칩니다. 하고 싶은 일 대신 돈이 되는 일을, 사랑 대신 스펙을, 행복 대신 안정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 청년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상위권,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제물로 바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2028년,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실은 이것을 집단적 멈춤이라 표현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온 중년들도, 은퇴를 앞둔 세대도 함께 멈춥니다. 더는 달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인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든데 행복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개인의 불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동시에 묻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이것은 붕괴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이 실은 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멈춰야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민족은 고통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의 힘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2028년의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2029년, 이실이 대각성이라 부르는 시간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한반도의 특별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즈텍 신화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몸에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뱀은 땅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세계, 육체, 현실입니다. 깃털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영혼의 세계, 정신, 이상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이 둘의 결합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면서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 물질과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말합니다. 케찰코아틀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케찰코아틀의 귀환은 인류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물질만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혼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실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한반도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0에서 40 사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떤 직함도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옆집에 살 법한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실은 이 사람을 다리를 놓는 자라고 부릅니다. 2031년 이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잇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 서로를 적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은 세월.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같은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갈라진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정치적 통일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마음의 통일입니다. 한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미움을 녹여내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국경선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바로 그 첫 번째 돌을 놓는 사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언은 한 명의 영웅을 말하지만 다리는 혼자 놓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손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풀어가는 것,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것,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리의 일부입니다. 한반도의 치유는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실은 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한 민족이 세계의 분열을 치유할 힘을 갖게 된다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2031년에 다리를 놓는 자는 시작입니다. 2032년 한국은 더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실이 6번째 태양이라 부르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작은 반도에 있습니다. 2032년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해를 6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해라 부릅니다. 5번째, 태양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새 시대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분열 대신 연대를 선택할 때,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6번째 태양이 떠오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실은 한반도를 지목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더 오래된 문명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작은 반도입니까? 이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형제가 적이 되어 총을 겨누었습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채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상처가 힘이 됩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민족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의 경험, 이 극복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2032년 한국은 이 지혜를 세계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민족들에게, 분열로 찢어진 사회들에게 한국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겪고 극복한 경험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실의 예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과 영혼의 조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될수록 진짜 연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정의 문화를 잃지 않는 방법,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 빠르게 달리면서도 함께 가는 방법. 한국은 이 균형점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빨리빨리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천천히가 세계를 치유할 차례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나눔으로, 성장에서 균형으로. 이 전환의 모델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실은 경고합니다. 이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다고. 아즈텍 신화에는 케찰코아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테스카틀리포카, 연기나는 거울의 신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이 보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 부정하고 싶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모두 드러납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과 인류는 이 검은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케찰코아틀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테스카틀리포카, 연기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앞에 서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비칩니다. 감춰둔 두려움, 부정해온 욕망, 외면했던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인류는 이 검은 거울 앞에 서게 된다고. 시험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열의 유혹입니다. 우리 편과 저들, 오른쪽과 틀린 쪽, 선과 악, 세상을 둘로 나누고 싶은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야라고 손가락질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간단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증오의 확산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와 혐오가 들불처럼 번집니다. 댓글 하나가 전쟁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일상이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하지 못할 말들이 화면 뒤에서는 쉽게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려움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며 쉬운 해답을 팝니다. 저들이 적이다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그 목소리에 쉽게 끌립니다. 이것이 테스카틀리포카의 시험입니다. 거울에 비친 어둠에 삼켜지느냐, 아니면 그 어둠을 직시하고 넘어서느냐. 이 선택이 6번째 태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실은 5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지와 다시 연결하십시오. 하루에 잠시라도 흙을 밟아 보십시오. 나무 곁에 서 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콘크리트와 화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몸을 두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이 겪은 고난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을 견뎌낸 할머니,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할아버지, 그 뿌리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집니다. 셋째,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혼자서는 이 시대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받기만 하지 말고 주십시오. 정이 흐르는 관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검은 거울에 비친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라집니다.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지도일 뿐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태양은 저절로 뜨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새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이각성.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깨어나려는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희망이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태양은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오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고대 예언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비판적 시각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7분, 심장이 멈춘 시간입니다. 2024년 겨울,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얼음 호수에 빠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7분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숫자와 논리만 믿던 공학자가 깨어나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도 한글도 우리의 역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비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가 말한 시기와 현상들이 지금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30년간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공식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영혼,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은 그에게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12월, 콜로라도의 얼어붙은 호수. 그날 그는 혼자 얼음 낚시를 나갔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를 삼켰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7분, 의학적으로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분 동안 마이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몸 위로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화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순간 그 아픔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혔던 순간 그 기쁨도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경험의 절정에서 마이클은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의식체였습니다. 그 존재는 말이 아닌 직접적인 뇌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특별한 땅이 있다. 오랜 고통을 통해 정화된 땅. 그곳은 한국이다. 마이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 나라였을까요? 빛의 존재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아야 했는지를. 하지만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마이클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믿던 엔지니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일까요? 마이클이 본 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경제는 흔들리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본 비전은 이 혼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그 순간 씨앗은 자신이 파괴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소유에서 존재로. 이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난수 발생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생성하는 기계이니 당연히 아무런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동시에 같은 것에 집중할 때 이 기계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새해 카운트다운, 전 세계가 충격받은 대형 사건들. 마치 인류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로 존재하다가 누군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고대의 가르침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환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마이클이 만난 빛의 존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문명의 중심은 서쪽이었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이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이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현상도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된 사실입니다. 자북극의 위치가 점점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자기장의 강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기장의 변화가 인간의 뇌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과 습관의 벽이 얇아지고 새로운 인식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 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양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빛의 존재는 한 지점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한 문명들 사이에서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선택되었을까요? 분단의 아픔을 아직도 안고 있는 이 땅이 왜 의식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 고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5,0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35년간의 식민 지배, 그리고 같은 핏줄끼리 총을 겨눈 전쟁. 지금도 휴전선은 이 땅을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이토록 오랜 시간 이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마이클이 전한 메시지는 이 고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쇠가 강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 속에서 쇠는 녹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부서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영혼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한국에서는 민족 전체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품어온 한해 정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단련되는 과정에서 생긴 깊이입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또 하나 놀라운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그는 한국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빛의 존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를 보십시오. 하늘을 뜻하는 둥근 모양,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문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와 직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분석과 통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식의 균형을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한글을 쓰고 읽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이클이 전한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영혼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을 통해 지혜를 쌓은 존재들이 인류의 전환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유난히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 나이에 비해 성숙한 젊은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바로 이 오래된 영혼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그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비전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별한 주파수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 깊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정서,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이 주파수가 전 세계인의 무의식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한국 문화에 끌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유행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전 세계 의식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변화의 진원지가 이 땅이라는 신호. 이 모든 흐름은 우연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이 본 비전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이 시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마이클이 본 비전에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몇 년간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고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는 혼란스럽고 일상은 반복되고 세상은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양분을 모으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깨어난 의식들 사이에 연결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다가올 변화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눈에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하늘의 징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랏빛 오로라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위도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북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장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하늘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목격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경쟁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외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점수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창의성과 협력,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더 큰 변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화석 연료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물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세계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기존 체제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도 본격화됩니다. 암기와 경쟁 중심의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들어섭니다. 개인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처음에는 작은 실험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안학교, 새로운 교육 공동체, 온라인 학습 네트워크. 하지만 이 흐름은 점점 커져서 결국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마이클의 비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영적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러나 세상을 조용히 바꿔놓을 존재, 마이클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의 비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떠올리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군중을 향해 연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잡음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이 녹아내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이 인물을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빛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자는 그 잊힌 잠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세포입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평화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평화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의식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기억하게 하는 자가 전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이것은 영적 권위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에 의존할 필요도, 조직에 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성한 것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퍼지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권력은 분산되고 두려움은 줄어들고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이클의 비전에는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이클이 본 아름다운 비전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 속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정보가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의식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걸러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통과되는지는 우리의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갑자기 길에서 같은 차가 많이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오늘 나는 감사할 일을 만날 것이다. 뇌가 그 방향으로 필터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힘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회로가 강해집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누군가의 미소. 8주만 계속하면 여러분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울 신경세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면 그 영향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일정 수의 개인이 특정 상태에 도달하면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달라집니다. 이웃이 변하면 지역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동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가장 강조했던 것을 전합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본 비전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두려움과 분리로 이어졌고 어떤 길은 사랑과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길이 현실이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연결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세월의 지혜와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빛을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980년대 이곳에서 가장 촉망받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30년 후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랄 산맥 깊은 곳,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에서.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남긴 기록들,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4년 기록, 곰과 섬이 피를 흘릴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8년 기록, 보이지 않는 독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릴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기록, 유럽의 심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3번의 예언, 3번 모두 적중. 그리고 2024년 그가 30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예언의 제목은 단 하나, 동방의 두 별에 관하여. 노란 별, 검은 별.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볼코프는 노란 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별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북쪽을 경계해 왔습니다. 미사일, 핵무기, 도발, 위협은 항상 밖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안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를 피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이 갑니다. 뉴스를 보면 여당과 야당은 매일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국회는 마비되고 중요한 법안은 수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볼코프가 말한 체계적 마비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별의 지도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것이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권좌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임도 아니고 탄핵도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건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일까요? 볼코프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십시오. 4.19 혁명, 10월 26일, 그리고 최근의 탄핵 정국까지 이 나라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볼코프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을 거룩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존 권력 구조 밖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7명의 현자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외교나 국제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상처받은 사회의 치유입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열은 정치적 협상으로 풀리지 않는다.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지도자는 의사가 아니라 치유자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현명한 협상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갈라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미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줄 사람. 그런 지도자가 오고 있다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남쪽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동안 휴전선 너머는 조용할까요? 70년 넘게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체제입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을까요? 볼코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검은 별도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검은 별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탱크도 아니고 폭격도 아니라고, 그것은 훨씬 조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단 하나의 감정,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이 관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노란 별과 검은 별은 서로를 증오했다. 그러나 사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남쪽의 정치인들은 북쪽의 위협을 명분으로 결집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 하나로 수많은 정책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라는 적이 있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서로에게. 볼코프는 이것을 적대적 공생이라 불렀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대는 관계, 싸우면서도 의존하는 관계. 그렇다면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도 버틸 이유를 잃습니다. 남쪽이 내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시점, 북쪽에서도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은 별을 쓰러뜨리는 것은 폭탄이 아니다. 굶주림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조용한 힘이다. 진실에 대한 갈증이다. 북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바깥 세상이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이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작은 기계들, 손바닥만 한 화면에 담긴 남쪽의 드라마, 밤마다 몰래 돌려보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웃고 울고 사랑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거짓이었는가? 이 질문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가족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당국이 아무리 불온 사상을 단속해도 생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체제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린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검은 별의 왕은 쫓겨나지 않는다. 스스로 물러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한 체제가 그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볼코프는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때 왕관은 무게만 남는다. 충성하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을 때 권좌는 감옥이 된다. 그때 그는 깨닫는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지도자를 신처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항복 선언도 없이, 망명 발표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볼코프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바다가 아니다. 천둥번개도 아니다. 새벽녘에 눈이 녹듯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깨닫는다.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다는 것을. 남쪽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래된 체제가 스스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두 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피어난다고. 그는 그것을 하얀 빛이라 불렀습니다. 70년간 갈라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빛. 볼코프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통일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갈라진 땅에서 이제 손자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땅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억양이 다릅니다. 같은 역사를 배웠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기억이 다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볼코프는 베를린을 이야기했습니다. 89년 11월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 동쪽과 서쪽 사람들이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이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독일의 교훈을 기억하라. 벽이 무너진 후에도 마음의 벽은 오래 남았다. 서쪽은 동쪽을 가난한 친척처럼 여겼고 동쪽은 서쪽의 열등감을 품었다. 진정한 하나가 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다. 한반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단 기간이 더 길고 체제 차이가 더 극심합니다. 북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녘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볼코프는 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통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들은 경제를 말하고 군사를 말한다.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기로 봉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치유를 이끌까요? 볼코프는 두 집단을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들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가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가르지 않는다. 남쪽 어머니든 북쪽 어머니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어머니들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 둘째는 젊은 세대입니다. 분단의 기억이 없는 아이들. 전쟁을 교과서에서만 배운 세대. 그들에게 휴전선 너머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또래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의 호기심이 다리가 된다. 그들은 묻는다. 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하느냐고. 이 질문이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흔든다. 볼코프는 이 치유의 시간을 4년으로 보았습니다. 20, 30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형성됩니다. 쉽지 않은 4년입니다. 경제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희망을 말합니다. 한민족은 이겨낼 힘이 있다. 5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외세에 짓밟혔지만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를 잃지 않았고 문화를 지켜냈다. 70년의 분단도 그들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랑을 부르면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같은 명절을 텁니다. 설날과 추석의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억양은 달라도 어머니라는 단어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이 70년을 버틴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하얀 빛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밝아진다.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손을 놓지 않으며, 그렇게 한 민족은 다시 하나의 별이 된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통일된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북녘 땅 깊은 곳에서 인류 역사의 첫 장을 다시 쓰게 만들 무언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알던 문명의 시작점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일이 가져오는 것은 평화만이 아닙니다. 볼코프는 이상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나가 된 땅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된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에서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알던 역사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게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평양과 개성 사이 어딘가 70년간 군사 분계선에 가로막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땅, 그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약 5,500년 전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볼코프가 말한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수메르보다 4,000년 앞선다. 9,000년 이상 된 문명의 흔적이다. 9,000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퍼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새벽이 먼저 밝았고 그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단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그저 신화로 치부하지 마라. 모든 신화에는 역사의 씨앗이 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어릴 때 배우고 자라면서 잊어버리는 옛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다르게 봅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실제로 존재했다. 정창민과 유목민 두 집단이 있었다. 단군은 이들을 통합한 실존 인물이었을 수 있다. 신화는 과장되고 상징화된 역사다. 발굴이 이루어지면 이 가설이 증명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유전학적 발견도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발견되는 유골과 유물을 분석하면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반도가 인류 대이동의 교차점이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퍼져나갈 때 이 땅을 거쳐갔다. 유전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유전자가 만나는 지점, 여러 문명의 씨앗이 교차한 장소, 이것이 밝혀지면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구석에 붙어있는 반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숨겨진 뿌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한민족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겨왔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라고. 늘 침략받고, 늘 눈치 보고, 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고. 그러나 발굴이 끝나면 깨닫게 된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진 민족인지.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피해자의 역사가 아니라 시작점의 역사. 끊임없이 침략받은 땅이 아니라 문명을 퍼뜨린 땅. 이 발견이 한민족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나라로. 분단을 극복한 경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지혜, 적을 형제로 받아들인 용기. 이것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통일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치유를 모두 경험한 민족만이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 한국은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중재자가 된다.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종교와 이념이 충돌합니다. 이 분쟁들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강대국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중립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다릅니다. 직접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눴습니다. 70년간 서로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자격이 있을까요? 볼코프는 말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고. 저들도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퍼진다고. 한국의 통일은 한 민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235년에서 240년 사이 한반도의 세계 평화센터가 세워집니다. 볼코프는 이곳이 유엔보다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엔은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험을 말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선언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쓴 역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는다. 대신 화해의 방법을 나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K-피스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K-피스, 한국발 평화. 문화를 수출하던 나라가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가장 밝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언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갈림길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길로 갈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분열을 택할 수도 있고 화합을 택할 수도 있다. 두려움을 택할 수도 있고 용기를 택할 수도 있다. 미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택할 수도 있다. 볼코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이 피어나느냐는 사람의 뜻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국경이 사라진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녘에서 온 한 사람을 처음 만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건강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통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보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